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화우의 이근우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화우에서 AI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고영양, 그 다음에 고성능,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항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고영양 AI, 그 다음에 생성형 AI에 해당된다,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할 때는 기업이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면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영양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전에 이용자한테 이 서비스가 AI에 기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건데 이게 결국 사전 고지입니다. 프리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약관이라든지 시작 화면 팝업에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서비스 시작하기 전에 알려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결과, 그렇게 관련돼서 실제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그러면 결과물에도 생성 산출물에 기계 판독 가능한, 사람이 인식 가능한 워터마크를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필요한 구체적 텍스트 형태의 안내 문구 이런 걸 붙인다든지 해서 결과물에는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고시 의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두 가지 의무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고지만 했으면 결과물 표시 의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아는 거 아니고요.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딥페이크와 관련돼서는 명확한 고지 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구분하기 어려운, 결국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기계가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갑자기 저랑 비슷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의 목소리와 얼굴로 흉내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건 정말 가공 산출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가공 산출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예술적인 표현을 감상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표시를 해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확보 의무라는 것,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해서 이게 중대한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험에 대한 그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험에 대한 완화 조치와 함께 시행을 하고 그걸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이행 결과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별도 의무, 즉 안정성 확보 의무를 고성능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영양 인공지능에 해당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라든지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10개 분야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이게 고영양 인공지능에 해당되고요. 고영양 인공지능에 해당된다 그러면 투명성 확보 의무 외에도 5가지 책무를 둬야 합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5가지 책무가 첫 번째 위험관리 방안을 세우는 겁니다. 분소화돼서 나름대로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방식, 그걸 이제 바로 위험관리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설명 가능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즉 AI가 도출한 최종 결과의 주요 기준이라든지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그냥 전혀 기술적으로 설명 가능하지 않은데도 억지로 짜내서 이걸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우리에 대한 설명 자료에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설명 가능한 한도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으로는 이 설명 가능성이라는 기술적으로 설명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설명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걸 좀 주의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용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영양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용자에 대해서 어떻게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 보상 방안이 뭐고 알고리즘 체계를 어떻게 안전성 있게 설계를 할지에 대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결국 오류 발생이라든지 긴급하게 사람이 투입돼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사람이 즉시 가입할 수 있는 휴먼 오버사이트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관리 감독도를 둬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오류 발생 가능 시 즉시 개입하고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장치 등 나름대로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런 4가지 사항들에 대한 조치 내역들을 다 문서화해서 최소 5년 보관해야 되는 것들이 의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자만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법적 의무를 부담할 때 개발 사업자, 즉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하고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 사업자가 어떤 걸 부담할지 이용 사업자가 어떤 걸 부담할지 잠깐 예시적으로 말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가령 본인의 스탠스 위치가 개발 사업자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냥 모델 기반 안전성 한계 테스트라든지 기술 위험성을 확보하고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계 판독 가능한 워터마크 기술을 탑재하고 그다음 모델의 환경과 그다음 사용되어 있다는 기술 문서를 제공해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이용 사업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종 사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 대면하는 UX라든지 UI에 대해서 명확한 사전 고시, 투명성 확보를 들고 특정 맥락에 맞는 위험관리 방안들을 나름대로 수립하고요. 비상 상황이 발생 시 사람의 관리 감독이 들어갈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런 조치들을 마련할 때 기술적인 도움을 받는 게 개발 사업자가 여러 가지 앞부분에서 모델과 관련된 기술 문서 제공하고 있으면 그런 문서를 그대로 차용하다 보면 본인의 의무가 일정 부분은 이행한 걸로 간주된다. 그거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 법에 들어서 그냥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건 실어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사전에 뭔가 서비스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거와 관련된 인공지능이 기본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될 수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됐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 평가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규정이 와서 영향 평가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잠깐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영향 분야에 해당된다 그러면 사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본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영향을 분석해서 작동 원리를 분석하고 위험 시나리오를 도출해서 기본권 영향을 판단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 개선과 보완에 관련된 것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문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것 이런 것까지를 다 정립해 두는 것들이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련된 사항이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그냥 피해영자의 동시면모들이 어떻게 된다. 직접 피해영자, 간접 피해영자, 예상치 못한 피해영자의 모습들을 좀 그린 거고요. 그래서 기본권에 대한 영향평가를 할 때 어떤 플로우로 작업들이 진행이 된다 해서 일단은 작동 원리를 분석해서 위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관련 기본권을 매핑한 다음에 이게 발생 가능성과 위험 규모를 산정을 해서 영향을 평가하고 고위험 영향에 대해서 산출된 그 영향을 어떻게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치 설계를 한다. 그 방향으로 기본권 영향을 판단한다는 플로우를 좀 넣어놓은 겁니다. 막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좀 약간 랩업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까지는 뭐냐면 한국의 인공지능법에 대한 특징을 얘기를 했고 중요한 4대 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역외 규정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렸고 국내 대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의로서 고영향, 고성능 그 다음에 생성형 AI 관련된 정의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사업자라고 하는 정의, 특별히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 거기에 구분되는 이용자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중요한 사업자의 의무로서 투명성 의무, 그 다음에 안정성 확보 의무, 그 다음에 고영향 AI의 사업자의 책무에 관련된 사항까지 설명드렸다. 이게 이제 메인으로서 좀 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나머지 사항들,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사항들을 정리한 게 뭐냐면, EU AI법과 달리 한국인공지능법은 금지된 인공지능을 명시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인공지능이 다 허용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저작권보호법이라든지 소비자보호법 같이 원래 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실상 금지가 되거나 규제가 된다. 그런 점에서 명시적인 금지의 부재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의 금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AI를 사용할 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런 점에서 AI를 사용할 때 지금 사업자들이 아마 AI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요 세 가지 정도입니다.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놓고서 이거 입출력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개인정보법상의 이슈가 없느냐.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학습용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이게 저작권 이슈가 없느냐. 그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AI를 통해서 소비자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유인하거나 이랬을 때 딥페이크라든지 아니면 다크 패턴이라는 뭐 이런 이슈들이 없느냐.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실질적으로 금지되거나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카테고리를 좀 늘어났는데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 영역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사실상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여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이 점을 좀 설명드리려고 이 장표를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AI 기본법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계도 기간을 뒀습니다. 규제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1년 동안은 과태료 부과라든지 사실조사를 유예를 해서 2026년 1월 달에 시행이 됐지만 2027년 1월 넘어서까지는 최소 계도 기간을 둔다. 그래서 즉시 규율하거나 이런 걸 하진 않는다. 그리고 제재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적용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사업 편의를 위해서 제재 규정과 함께 강력한 시행에 대해서 조금 더 뒤로 미룬다라는 게 계도 기간이다. 1년 정도 이상을 뒀다. 그 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에 대해서 이제 정말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AI인지 유형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형의 AI냐, 고영형의 AI냐, 아니면 고성능의 AI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업자에 해당되느냐, 뭐 개발 사업자냐, 아니면 이용 사업자냐, 아니면 단순 이용자냐. 즉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한 축은 AI 유형에 대한 분석, 한 축은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이용자에 해당되는 대한 분석, 그걸 맞추셨으면 사업자에 해당되다 그러면 투명성의 의무, 그 다음 위험관리, 산업감독 결과보고, 그 다음에 문서 보관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로 말하면 위험관리에 대한 사항들, 그 다음에 책무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생성형 AI 같은 경우 투명성 확보임을 부담하면 되는 거고, 고용형 AI와 관련돼서는 투명성을 확보하면 당연히 부담하지만 그 밖에 책무 관련해서 위험도 관리해야 되고 사람도 감독해야 되고 문서도 보관해야 되는 그 사항까지도 있다. 그다음에 고성능 AI에 해당된다 그러면 뭐 투명성 확보이면은 일단 그 고성능 AI라는 게 밑단에 깔려 있는 건데 그걸 통해서 돌아가는 게 생성형으로 기반으로 해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고영형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고성능 AI가 생성형이라든지 고영형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이 되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를 부담한다. 이렇게 지금 카테고리를 나눈 겁니다. 이게 고성능 AI다. 그래서 무조건 투명성 이건 아니고 이게 고성능 AI인데 이게 고영형 AI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생성 AI로 확인이 됐을 때 투명성 확보에는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고성능 AI가 고영형 AI에 해당된다고 하면 위험관리, 사람의 감독이랄지 그다음에 문서 운영 보관에 대한 카테고리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고성능 AI에 해당된다고 아까지만 특별히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에 대한 사항들을 분석을 해서 그걸 정부한테 보고하는 결과 보고 의무까지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장표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장표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그분들의 설명을 좀 보충을 했습니다.